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을 이틀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총장 진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노사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에 동석한 인물은 현직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서훈 국정원장과 가끔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 논란이 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사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호텔에서 12만 명분의 마약을 대량 제조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객실을 사용하고 있는 투숙객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해 2명이 숨지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자해 끝에 숨졌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 WHO가 누적된 피로로 모든 일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건물을 이틀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조원들이 본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서 직원 여러 명이 다쳤다는 뉴스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죠. 회사 측은 경찰에 건물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을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공권력 투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동안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모를 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집회 현장에 도착합니다. 임시 주주총회장 건물을 불법 점거한 노조와 입씨름을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건물을 이건 침탈이잖아요. 침탈. 임시주총을 연기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금방 풉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10분 동안 대치하다가 돌아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 400여 명은 임시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이곳 건물에서 이틀째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시설물 보호와 불법 점거 노조원 퇴거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또 노조 집행부 40여 명을 업무방해와 상해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건물 입주 업체 5곳도 오늘 경찰에 퇴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주위에 19개 중대 2,000명을 배치했지만 노조에게는 아직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접수를 해갖고 이게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균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강제 해산 등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논의하는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이고 노조 측은 이때까지 건물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한 외국인 학교는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점거는 풀 수 없으며 그 피해는 나중에 모두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주차장은 현대중공업 노조원 900여 명이 차지했습니다. 건물 주위는 노조원들이 세운 오토바이가 빼곡합니다. 집회 때문에 도로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우리가 못 가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얼마나 불편해요. 노조가 점거한 건물에 입주한 식당 등 업체 10곳은 이틀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도 뭐 약자잖아요. 거기에 되면은 저렇게 점거를 당하고 쫓겨난 상황이고 장사도 영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물에 있던 외국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금요일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Suddenly put into a situation that made them feel afraid. It can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students can get back to their teaching and learning. 노조는 건물 점거가 불가피했다며 입주업체 피해는 모두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분들의 손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배상을 하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까지 건물을 점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도 부분 파업과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노사 협상을 앞둔 현대자동차 노사 문제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내 업계는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각 변동에 포문을 연 건 세계 7위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입니다. 프랑스 기업인 르노 측에 합병을 제안한 겁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 미래차 투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Con Fiat e Chrysler creando SCA molto incoraggiati da quello che si potrà fare insieme, è la ragione della nostra proposta. 두 회사가 합병하면 판매량이 연간 900만 대에 가까운 세계 3위 공룡업체로 뛰어오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엔 매머드급 파장이 예상됩니다. 르노 측 생산 거점 중 하나인 부산 공장은 당장 존립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연 생산 물량 20만 대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공장으로 전락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부분 파업과 천막 농성에 돌입하자 사측은 오는 31일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강수로 맞섭니다. 모레부턴 현대차 노사도 임금 협상을 위해 만나는데 시작 전부터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급변 속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은 한 방송사의 중견 언론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훈 원장 취임 후에도 가끔 만났고 문자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MBC 김현경 기자가 미국 방문 도중 오늘 귀국했습니다. 김 기자는 서훈 원장에게 밥 한번 먹자 했더니 서 원장이 그럼 양 원장이랑 같이 합석해서 먹자고 했다고 만남이 성사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치 얘기는 없었고 과거 사건 퍼즐을 맞추며 깔깔대는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기자는 서훈 원장과 과거부터 남북 전문가들과 함께 만났고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와 가까운 다른 언론인은 두 사람이 두 달마다 한 번씩 만나던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기자 본인은 가끔씩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장도 따로 만나기 힘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보위원장하고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5번 다 거절당하고 하노이 회담이 끝날 때까지 저는 전화번호를 못 받았어요. 김 기자는 만찬에 30분 정도 늦게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 원장과 양 원장 두 사람만 자리에 있었던 셈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야당은 오늘도 이 만남이 관권 선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고 서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하필이면 이 시기에라며 오해를 살만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입니다. 우리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정원장과 여당 실세의 밀회는 정보 관권 선거의 시작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서훈 원장이 거취를 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다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적인 만남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 원장, 양 원장 모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여튼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정보위를 열고 서훈 원장을 상대로 정치 개입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자, 이렇게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응이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양정철 씨는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 책임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고위공직자는 아닌가요? 일단 고위공직자는 3급 이상의 공직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민주연구원이 어떤 조직이냐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이죠. 이 정책연구기관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이 정당 국고 보조금의 3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만 약 1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셈이죠. 자, 이사들과 부원장직으로 8명의 국회의원도 포진돼 있는데요. 자, 이 기관의 장인 양정철 원장은 이 당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할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연구원 자체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공적인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원장은 또 일과 이후의 삶, 그러니까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양 원장의 직책도 그렇지만 양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본인을 완전히 자연인으로 대우해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 모두 이 문재인 캠프의 핵심을 맡았었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내에 머물면 원하지 않는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는데 자, 2년 동안의 공백기 동안에도 이 문 대통령의 핵심이라는 명칭은 계속 따라다녔었죠. 자, 정치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양 원장의 일과 후의 삶, 일반인들의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밀 회동을 하려고 했으면 사람들의 눈이 많은 강남 식당은 왜 갔겠느냐 이런 항변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 이 국정원 원장을 이 몰래 만날 이유도 없지만 비밀 회동을 하려고 했으면 강남의 식당에서 모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식당이라는 것이 완벽한 보안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정치나 사업들이 식사 자리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당들이 이 룸이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과거 선거 개입으로 유명했던 부산 초원복집 사건도 식당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저녁 식사 자리 4시간여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무조건 본인의 선의를 믿어달라 이런 주장은 좀 무리스럽게 들리긴 하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사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비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윤재 주미 대사와 최종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연루된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관 K씨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혐의, K씨에게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한 대사관 직원 2명은 관리 소홀 책임입니다. 하지만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 대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외교부는 외교관 K씨에 대해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비롯해 총 3건의 외교기밀 유출 혐의로 형사고발도 진행합니다. K씨 변호인 측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라면서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속적으로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유출해왔다는 의심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외교부는 오는 30일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외교부는 또 외교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강 의원도 형사 고발했습니다. 강 의원은 본말이 전도된 야당 죽이기라고 했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무능 외교를 덮기 위한 공포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만 외교부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주변국 외교 실패, 자전 의전 실수, 그리고 기강회의 문제, 강경화 장관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공관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사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몽골 대사가 갑질과 현지 비자 브로커 유착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정재남 주 몽골 대사는 행정직원 A씨에게 전화해 행사가 끝나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관련 업무 담당이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처리한 것 같다며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몽골인 직원이 음식을 버렸음을 확인한 뒤 보고했는데 정 대사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믿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책임지시오. 허위보고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호통과 고성과 함께 책상을 막 두드리고 의자들 치면서 위협적인 자세로 어떠한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지 추궁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인사조치됐습니다. 정 대사는 공관 물품이 없어져 조사를 지시했는데 A씨가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몰고 갔다며 인사조치는 각 파트 책임자와 상의해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정 대사는 비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한국 비자 발급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사실 무근이란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현지로 출국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실패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그대로 둬서 반쪽 문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현옥 수석의 후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인 김외숙 법제처장을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 2년여 만에 조현옥 초대 인사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조 수석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로 심려를 끼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애둘러 사과했습니다. 조조라인으로 불렸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인사가 조국 살리기 인사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수석 후임에는 김외숙 현 법제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신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제처장 재임 당시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와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필요 여부에 대해 코드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사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의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의로 대한민국은 오늘 또 한 줄기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임 법제처장에는 열흘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었던 김형현 전 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코오롱 생명과학의 관절염 완화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에 대한 판매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인보사의 주사제에 연골세포가 아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은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 K주.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2핵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에게 연골세포가 아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5월 28일자로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성분이 뒤바뀐 경위를 조사해온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다음 날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약품 성분이 바뀐 것을 통보받았는데도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분이 바뀐 과학적 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걸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다면서 투약 환자 전체를 특별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보사가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되면서 2017년 당시 세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결국 코오롱 생명과학의 거짓 보고서가 사태를 키운 셈인데요. 이 회사 말을 믿고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관절염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약값을 치른 환자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에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 식약처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인보사 투약 환자 240여 명은 2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도 소송에 나서면서 인보사 사태는 이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4명이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제 다리는 이 투약 전이나 후나 이렇게 따지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더 불편하죠. 1인당 청구액은 1,000만 원 수준으로 모두 25억 원에 이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보사에 1회 주사 비용 700만 원에 위자료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되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인보사 투약 환자는 모두 3,700여 명에 달해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코오롱 티슈진 소액 주주 142명도 어제 65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락으로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게 증발한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품목 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일본에서 50대 남성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피해 현장을 서둘러 수습합니다. 바닥에 어질러진 소지품들이 급박했던 상황을 전해줍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등교를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등굣길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초등학생 1명과 학생의 아버지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아동 15명과 어른 1명은 부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2명과 40대 여성 1명은 중태입니다. 50대 남성 범인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흉기 4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아동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両手に刺身包丁1本と2本持って立ってたっていうのは言ってたよね。でその後自分でどっかを切りつけて倒れ込んじゃった。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아베 총리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확보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보통 마약을 제조할 때 제조 시에 나는 이 역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가지 않는 변두리에서 마약을 만드는데요. 이 서울시내 한복판, 그것도 호텔방에서 필로폰 12만 명분을 제조한 간큰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개념 방식으로 바로 옆방 투숙객들도 속였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서울의 한 호텔. 불이 켜진 객실에 창문이 열려 있고 안에선 사람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경찰관들이 이 방으로 들이닥칩니다. 체포되면서 권리 있어요. 그게 있고 변호인 선임권 있고. 객실 곳곳엔 비커와 저울 등 마약 제조 도구가 나뒹굴고 테이블 위엔 완제품 형태의 필로폰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하려 한 중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곳 호텔에 2주가량 머물면서 필로폰 3.6kg을 제조했습니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12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종일 마약을 만드느라 전력 과부하로 건물 전체가 정전되기도 했지만 호텔 측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종 기법을 써 제조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특유의 악취도 없앴습니다. 다른 객실을 사용하고 있는 투숙객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뒤 유통까지 하려고 했지만 첩보를 입수하고 맞은편 건물에 잠복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점조직처럼 움직이며 자금과 장비를 대준 대만인 B씨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제2, 제3의 윤창호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가에 서 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30대 청년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택시를 잡으려 길가를 서성입니다. 검은색 경차가 서 있는 남성을 치고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지난 2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마장동 한 도로에서 29살 여성 신모 씨의 차가 30살 김모 씨를 치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지하차도에서 시속 70km까지 속도를 올리며 올라온 심 씨는 이곳에서 김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심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자택까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차량의 오른쪽 안개등이 부서진 것을 단서로 CCTV를 추적해 5시간 만에 심 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67%.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차에서 1시간 정도 잔 뒤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에 치인 김 씨는 머리와 전신을 다쳐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식당 일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해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게 하는 크나큰 범죄입니다. 경찰은 심 씨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요코스카 미군 기지를 찾아 연설을 했는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지칭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우리 외교부는 동해 병기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이 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찾은 트럼프 미 대통령. 미 제7함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연설을 하는 도중 동해를 일본해로 공개 지칭합니다. I've seen what you do. Incredible. You proudly patrol the Yellow Sea,
the Sea of Japa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해 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선 표기를 두고 일본해로만 발언한 겁니다. 외교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동해 표기에 대한 저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동해 표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했습니다. 강력한 미일 동맹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일본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요즘 중국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가담하면 파국을 맞는다고 했고,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이 참패한 8.5 전투에 이 8.5란 지명까지 바꾸라고 은근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는 중화주의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깨뜨릴 파자의 오랑캐로 1951년 국군과 미군 등 유엔 연합군이 중공군 2만 명을 전멸시킨 뒤 지금의 이름이 붙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쓰디쓴 패배의 기억. 이에 중국 언론은 지난해부터 우리 청와대에 직접 8.5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개명 여론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중국으로부터 8.5 지명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적도 없고 지방 정부의 변경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냉전시대 역사는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지는 남겼죠. 지자체도 딱 부러지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정식 요청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기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째 8.5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반대하죠. 여기가 8.5를 벌써 내가 알기만도 6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정작 중국은 한국전 당시 자신들이 유리했던 전투는 띄우기에 바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과 19일 관영방송을 통해 상감령 전투와 장진호 전투 관련 영상물을 긴급 편성하고 이들 전투를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로 미화하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어 지난 26일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미중 기술 전쟁을 상감령 전투에 비유하며 우리는 총검을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한다. 고지를 기어오른 뒤 결국 정상에 설 것이라 말했죠. 我们没有准备打短球出击的，我们持久战也打，我们可能以后也强大了。 중국 화웨이 임원은 국내 기업을 돌며 부품을 끊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죠. LG 등 우리 대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는 더 험악합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이 미국에 동참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 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노골적으로 제2사드 보복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의 분쟁에 우리 기업들은 눈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이게 그냥 베스트지.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못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총성만 없을 뿐 우리 경제를 옥죄할 수 있는 미중 양국의 경제전쟁. 구한말 시대 조선이 왜 나라를 잃었는지 그때의 교훈을 되살펴야 할 때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엔 누적된 피로로 모든 일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번아웃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이를 들고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WHO의 판단이자 경고입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야근과 상사의 폭언으로 무력감에 시달리던 신입사원.
지친 직장인의 애환을 보여줘 한국 청춘에게도 큰 공감을 얻은 영화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기력이 사라지고 만성 두통과 피로 등을 겪는 번아웃. 국내 조사에서도 직장인들 85%가 경험했다고 밝힌 번아웃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WHO는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에너지 고갈과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등을 주요 증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1974년 미국 심리학자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병을 정의한 후 수십 년의 논쟁 끝에 번아웃이 실생활에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결론난 겁니다. 이번 WHO의 새 질병 분류 기준에서 성전환, 즉 트랜스젠더리즘은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에서는 고령 회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거론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체육공원은 물론 구민체육시설, 사설 피트니스 클럽 등 어디를 가나 운동하는 고령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 오르고 치매 예방되니까 좋고 또 건전한 마음이고 병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첨단 시설과 트레이너를 자랑하는 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 나이 제한 때문에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네들이 그 회원권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고령자라는 이유로 회원가입이 거절당한 건데 저는 오늘 70살 어르신을 모시고 호텔 피트니스 클럽 가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에 걸립니다. 저희는 이제 연회원은 60, 정회원은 65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또 다른 호텔. 5성급 호텔 3군데를 알아봤는데 모두 회원가입이 거절됐습니다. 호텔 헬스장 회원권 거래소도 마찬가지. 거래소에 등록된 호텔 헬스장 26곳 가운데 21곳이 가입 연령을 제한합니다. 호텔 측은 안전을 이유로 고령자 이용을 제한한다는데 저희가 이제 운동하시거나 이런 식인데 이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애들은 뭐 수비를 병행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고율도 많고. 속사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연세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컴플레인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지 않은 분들. 왜냐면 이제 클럽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하시면 뭐平均 연령이 75세 정도 되는 분이 헬스장 업계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고령자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가입할 때 나이 제한? 나이 제한이 전혀 없죠. 80대 넘으신 회원이 거의 아니거든요. 70대 고령자 중 매일 운동하는 비율은 14%에 달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동시설물 접근이 거부되는 현실. 안전요원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이게 고령층의 연령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차별하는 행위로서 일부 호텔의 석연찮은 이용 제한에 노인들만 서럽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나이에 이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 기생충의 첫 언론 시사회에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봉을 이틀 앞두고 예매율이 50%에 육박해 작품성에 이어 대중성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칸 상영 직후 8분간의 기립박수로 화제가 됐던 영화 기생충. 국내 개봉을 이틀 앞두고 봉준호 감독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이나 트로피 이런 거 사실 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각 보시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설레이고 또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기생충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제목에 대해선 인간 삶의 공생,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의 존엄에 관한 또 스토리이기도 하다. 인간에 관한 예의에 대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봉 감독은 귀국 뒤 인터뷰에서 가장 기뻤던 말이 봉준호 자체가 곧 장르라는 언론 평가를 언급했는데 어떤 해석이 어떤 정의가 내려질 것 같으신지. 기괴하되 심금을 울리는 장르다. 기존의 여러 가지 것들과 항상 다루고 또는 새롭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칸 최고상 수상으로 기생충이 예매율 50%에 육박하는 등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선 칸 특수를 기대하며 수상작들을 잇따라 개봉합니다. 올해 칸 공식 포스터를 장식한 프랑스 영화계의 거장 아네스 바르다의 신작과 황금 종려상을 2차례 수상하고 올해 감독상을 받은 바르덴 형제의 로제타 등이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지난 2007년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직후의 일입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현지 호텔 로비를 돌아다니다 방송사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두바이 호텔에서는 국내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로비에서 교인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노골적인 공개 행보에 놀란 외국 기자들이 우리 취재진에게 저 사람 한국의 스파이 대장이 맞느냐고 물었다는 일화도 있죠. 김 원장은 고향 동창회 홈페이지에 직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올려놓아 끊임없이 처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숨기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국장 임명 사실도 숨겨오다가 공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2년 영국 정보기관 여성국장은 파파라치들에게 시장 다녀오는 장면을 찍혀 보도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기관장의 행적이 사진에 찍히는 것은 총격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보도됐습니다. 국정원장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고는 추적하기 어려운 현장이죠. 서 원장은 그동안 각별하게 국정원의 정치 단절 의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정부 5년 안에 반드시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내겠다. 그런데 이번 식사 자리는 서 원장의 초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양정철 원장 측의 주장입니다. 집권당의 총선 전략 지휘자와 정보기관 수장의 사적인 만남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범여권에 드는 정의당조차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민주평화당도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오만하게 떠들더니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원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밥 한 번 먹는 자리였다는 해명을 그토록 하고 싶었다면 정말 사인으로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의 허물에 그토록 집요하게 책임을 따져 물었다면 스스로의 처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리일 겁니다. 5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정보기관 수장의 자격이었습니다.
네, 사나흘 동안 낮 기온이 10도 정도 오르내렸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여기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선으로 크게 덥진 않겠는데요. 공기 상태도 좋아서 내일 야외 활동하시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강풍까지 불어서 화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내일부터 한 열흘 동안 현재로서는 비 예보가 없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내륙 산간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내외선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1, 2도씩 조금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